지금 북한 권력의 심장을 뒤흔드는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쿠바 하바나에서 4년 8개월 동안 김정은의 비밀 계좌 7개, 무려 4,800만 달러를 관리하던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망명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지만 탑승구 앞에서 단 3분 만에 아내와 아들이 북한 요원에게 납치된 사진을 받았습니다. 돈을 쥐고 있던 아버지와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가족. 그 사이에서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김정은의 돈줄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살릴 것인가. 이 극적인 선택 앞에서 그는 결국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울지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찾아 산말리. 오늘도 시작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재밌는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저는 52세 북한 외교관 한도윤입니다. 4년 8개월 전 쿠바 하바나에 부임해서 김정은의 해외 비밀 자금을 관리해 왔어요. 평양에서 쿠바로 떠나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하바나 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운 열대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외무성 부부장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지, 조국의 돈줄을 지키는 일이다. 하바나 시내 북한 영사관 3층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7개의 검은 봉투가 제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안에는 김정은의 비밀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쿠바 국립은행 석유 계좌였습니다. 잔고가 1,200만 달러였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오는 원유 대금을 관리하는 계좌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수출 계좌 800만 달러가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계좌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니켈 광물 계좌에 9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4개 계좌에도 각각 500만 달러씩 총 거의 5천만 달러를 제가 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충격적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쿠바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무차관, 무역부 국장, 석유공사 부사장이었어요. 이들은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한 선생님, 이번 주 원유 수입건을 부탁드려요. 재무차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15만 배럴, 거의 1,0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했어요. 그 순간 거대한 돈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여행 경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쿠바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사오면 절반은 쿠바에서 쓰고 절반은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 차익이 고스란히 김정은 계좌로 들어왔어요. 한 달에 500만 달러씩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시가 사업은 더 신기했어요. 매월 아바나 시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 손으로 시가를 말고 있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이 시가 한 개가 유럽에서 5만 원에 팔려요.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쿠바 시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담배였어요. 독일, 스위스, 일본 부자들이 앞다퉈 샀습니다. 한 달에 800만 달러어치가 팔려나갔어요. 그 돈이 고스란히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돈은 니켈에서 나왔어요. 쿠바 동쪽 광산에서 나오는 니켈이 세계 최고 품질이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서로 더 비싸게 사겠다며 경쟁했어요. 톤당 16,000달러에 팔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회사 사장이 제안했을 때 저는 즉시 승인했어요. 한 달에 1,500톤씩 팔면 2,400만 달러였습니다. 그중 900만 달러가 김정은 몫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숫자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매일 아침 계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은 쿠바에 태풍이 왔을 때였어요. 재무차관이 급하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복구 자금이 시급해요. 저는 즉시 $10,000를 승인했어요. 사흘 만에 정전된 지역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 선생님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재무차관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인 건 맞지만 그 돈의 주인이 김정은이라는 게 찜찜했거든요. 매달 정산할 때마다 놀랐어요. 들어오는 돈만 월 $2,000,000가 넘었습니다. 나가는 돈도 $1,800만 정도였어요. 차액 $200만 계좌에 쌓여갔습니다. 이 돈으로 쿠바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도로 보수, 병원 장비 구입, 학교 건설에 모두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국제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돈이 흘러야 체제가 산다. 재무차관이 했던 말이 점점 이해됐습니다. 이 돈 없이는 쿠바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북한도 외환난으로 고통받을 거였어요. 저는 하바나 금융가에서 미스터 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은행장들이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그 권력이 무섭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 돈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거액의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관리하는 $5,000,000로 북한에 병원을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요? 학교는 몇 개나 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돈은 모두 권력 유지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이 관리하는 그 돈이 정말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도 자라면서 아버지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정확히 뭘 하세요? 17살 아들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4년간 이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가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흘러야 체제가 산다는 것을. 제가 관리하는 거의 $5,000,00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생명줄을 통해 권력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권력 뒤에 가려진 진실을 곧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저는 회계사 소피아와 함께 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쿠바 현지인이지만 숫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3주 전 화요일엔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장부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전날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 선생님, 급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5년간 함께 일하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소피아가 책상 위에 두꺼운 장부를 펼쳤어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여러 곳에 보였어요. 여기를 보세요. 소피아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돈이 7억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나간 돈도 거의 7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남아 있어야 할 돈은 2천만 달러 정도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1,900만 달러밖에 없었어요. 200만 달러가 없어졌어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전체 돈의 3%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00만 달러면 평양에서 고급 아파트를 50채나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누군가 김정은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달력을 뒤적였어요. 8개월 전부터예요.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새로운 거래처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니켈 수출에서 매번 약 3%씩 빠져 있었습니다. 시가 거래에서도 3%, 석유 거래에서도 비슷했어요. 너무 교묘해서 눈에 띄지 않게 했던 거였습니다. 수수료나 환율 때문은 아니에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빼돌리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푹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사실을 평양에 보고해야 할까요? 잘못 보고했다가 제가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죠? 혹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피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선생님과 저뿐이에요. 그런데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죠? 평양에서 가끔 감사하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잠깐 계좌를 볼 수 있어요. 맞았습니다. 석 달마다 평양에서 감사팀이 왔어요. 박태건 팀장, 이명수 회계 담당, 정혜영 전산 담당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흘간 머물며 모든 거래를 점검했어요. 저는 지난번 감사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박태건이 평소보다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봤던 기억이 났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유독 많이 났었고요. 다음 날 저는 은행 전산 담당자 호세를 불렀어요. 최근 6개월간 누가 계좌에 접속했는지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호세가 30분 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 선생님, 이상해요. 호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평양 감사팀이 왔을 때마다 밤늦게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감사팀은 보통 낮에만 일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밤 11시, 새벽 2시에도 시스템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접속했나요? 박태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분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태건은 평양에서 온 충실한 간부였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확실했고요. 그런 사람이 왜 돈을 훔칠까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니 모두 카리브해의 여러 섬나라들로 흘러갔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소피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김정은의 돈을 훔치면서도 완벽하게 증거를 숨기고 있었어요. 8개월간 200만 달러를 빼돌렸다면 1년이면 300만 달러, 10년이면 무려 3천만 달러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른 의문이었어요. 왜 하필 제가 관리하는 계좌에서만 돈이 빠져나갔을까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 계좌는 괜찮은 걸까요? 저는 몰래 다른 지역 동료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베트남 하노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외교관들이었습니다. 혹시 계좌에 이상한 점 없나요? 사흘 후 답변이 왔어요. 모두 이상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오직 쿠바에서만 돈이 새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저한테서만? 그때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노린 건 아닐까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눈에 띈 건일까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3%라는 비율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하필 3%였을까요? 1%면 너무 적고 5%면 티가 날 테니까 딱 3%를 택한 건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장부를 뒤졌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규칙적이었어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특히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이상한 거래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퇴근한 후라 들킬 확률이 낮은 시간대였어요. 가장 교묘한 건 명목이었습니다. 시스템 관리비, 보안 수수료, 감사 비용 같은 그럴듯한 이름들이었어요. 개별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합치면 엄청났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김정은의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제 가까이에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빠져나간 돈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더니 모두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모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큰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김정은 돈을 훔치고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이 사실이 평양에 알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관리 소홀이라는 죄목으로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 계좌에서만? 사라진 돈 문제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정은의 돈을 관리하는 것도 누군가 그 돈을 훔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과 지우를 거실에 불렀어요. 여보, 지우야,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스위스로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아빠, 무슨 뜻이에요? 아예 이사하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서진이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당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에는 이미 상당한 돈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지우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다, 지우야. 아빠는 4년간 그 돈을 성실하게 관리했어. 그 대가를 받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72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사라져야 했어요. 첫째 날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좌 정보와 접근 코드들을 암호화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이 정보만 있으면 스위스에서 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을까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여보. 우리가 스위스에 도착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둘째 날 은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휴가를 간다고 말했어요. 한 선생님, 좋은 휴가 되세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를 확인해 보니 1,500만 달러나 축적되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간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정은의 비밀 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비행기표는 하바나에서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 오후 2시 50분 출발이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들과 인사도 못한다고요? 지우가 아쉬워했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스위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서진이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4년간 살던 곳인데. 서운하네요. 새로운 시작이야, 여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하바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4년간 권력의 돈줄을 관리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없죠? 서진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없어.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는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스위스에서는 뭐라고 살 거예요? 아빠가 은행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우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엄마는 통역 일을 할 수 있고.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어는 어떻게 해요? 독일어나 불어를 모르는데. 영어로도 충분해. 제네바는 국제도시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확실하지 않았어요.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72시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여보, 지우랑 먼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체크인하고 올게. 저는 서진에게 말했어요. 출국 수속이 복잡할 수 있어서 가족들이 오래 서 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2층 카페에 있을게요. 서진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스위스 가는 게 기대돼요. 그래, 아들. 30분 안에 끝내고 갈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앞에 2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체크인을 마친 건 1시간 30분 후였어요. 저는 급하게 2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서진과 지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동양인 여자분과 고등학생 아들 보셨나요? 저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 그분들 30분 전에 누군가와 함께 나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나갔다고? 우리는 쿠바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급하게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지우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가족들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탑승 구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새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탑승구 앞에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탑승 안내가 시작됐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스위스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찾아야 할까요? 탑승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마지막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탑승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 탑승을 3분 앞둔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에 도착한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아내 서진과 아들 지우가 검은 승용차 앞에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탑승구 의자에 주저앉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진의 파란 입술, 지우의 떨리는 어깨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제가 72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탈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을 거예요. 17살 아들의 목소리가 간신히 용기를 내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왔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문자였습니다. 24시간 안에 평양으로 와라. 가족의 생사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스위스행은 취소하고 모든 계획을 포기해라. 저는 메시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족의 탈출 계획을 알았을까요? 분명 내부에 첩자가 있었던 거예요.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네바행 LX 442편 마지막 탑승 안내드립니다. 탑승구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발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탑승권을 바라봤어요. 1등석 12A 스위스 제네바 도착 시각 오전 7시 20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도윤 동지, 잘 지내고 있나?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자네 가족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족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자네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스위스로 도망가서 김정은 동지의 돈을 훔치려 했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모든 계획이 탄로난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변명은 됐고 들어라. 지금 당장 스위스행을 취소하고 서울로 가라. 거기서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왜 평양으로 가야 하죠? 리성호 동지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 자네가 관리하던 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하신다고 하시더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리성호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일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라진 돈 문제까지 제 책임으로 몰리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은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자네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고려해보겠다.
하지만 계속 반항한다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스위스행 비행기는 이미 문을 닫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김정은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처형당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서진과 지우만 무사하다면 저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무서워도 괜찮아. 지우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제게 힘을 줬습니다. 아들이 저를 믿고 있는 한 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위기를 헤쳐나가서 가족과 함께 진짜 자유를 찾을 거라고요. 스위스행 탑승권을 찢어버린 후 저는 평양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4시간 후 출발이었어요. 하지만 그 4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공항 대기실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계획을 알아냈을까요? 72시간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명한 선택이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평양행을 예약했다니 다행이군. 누구세요? 제 가족들은 어디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족들은 안전하다. 자네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말이지. 남자가 말했어요. 평양에 도착하면 누군가 마중 나갈 것이다. 왜 저를 평양으로 부르는 거죠? 김정은 동지께서 자네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특히 사라진 돈에 대해서 말이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라진 돈까지 제 책임으로 몰리는 건가요? 그 돈은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서 직접 해명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건 자네가 4년간 관리한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 무슨 뜻이에요? 자네만이 그 계좌들에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 돈줄을 막으면 김정은 동지의 권력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저는 순간 이해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서 김정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거였어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자네가 선택할 문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돈줄과 가족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였어요. 4시간 후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쿠바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4년 8개월간 살았던 하바나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유를 향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운명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기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김정은의 돈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쿠바에 있는 7개 계좌 중 3개는 제 권한으로 동결시킬 수 있었어요. 스위스 계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계좌들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바와 북한 사이의 거래가 중단될 거예요. 매월 수천만 달러씩 흘러가던 돈이 멈출 겁니다. 돈줄을 막으면 권력은 흔들린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4년간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왔거든요. 그 돈 없이는 김정은 정권이 버티기 어려울 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 돈으로 쿠바 인민들도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바나의 전력 복구, 병원 장비 구입, 도로 보수까지 모두 그 돈으로 이뤄진 일들이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긴장됐어요. 정말 누군가 마중 나와 있을까요? 수암을 찾는 곳을 지나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도윤 씨죠?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가족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탄 순간 눈가리개를 씌워졌습니다. 차는 약 1시간 정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눈가리개를 벗겨줬어요. 낡은 당사 건물 같은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서진과 지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사해 보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저는 달려가서 아내를 안았어요. 아빠, 지우도 제게 달려왔습니다. 다치지 않았지? 무서웠지? 저는 가족들을 번갈아가며 안았어요.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우가 용기를 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태건이 서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감사왔던 그 박태건이었어요. 감동적인 재회군. 박태건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박태건, 당신이 배신자였군요. 배신자? 박태건이 웃었어요. 나는 충실한 당의 일꾼이다. 자네야말로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잖아. 사라진 돈도 당신 짓이죠? 그건 자네가 증명해봐라. 박태건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자네가 선택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박태건이 노트북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쿠바와 스위스 계좌들에 접속할 수 있다. 그 계좌들을 영구히 동결시켜라. 그럼 가족을 놓아주실 건가요?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고려해보겠다. 저는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 계좌들을 막아버릴까요? 그럼 김정은의 자금줄이 끊어질 거예요. 동시에 쿠바 경제에도 타격이 갈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계좌에 접속했어요. 쿠바 국립은행 석유 계좌였습니다. 1200만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동결시키세요. 박태건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계좌 동결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순간 1200만 달러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계좌, 시가 수출 계좌도 동결시켰어요. 800만 달러였습니다. 세 번째, 니켈 광물 계좌, 900만 달러도 막혔어요. 좋다. 이제 스위스 계좌들도 막아라. 박태건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위스 계좌까지 막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스위스 계좌 3개도 차례로 동결시켰습니다. 총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한순간에 막혔어요. 잘했다. 박태건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김정은 동지의 돈줄이 상당 부분 막혔군.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를 풀어주시죠. 박태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리성호 동지를 만날 차례다. 저는 절망했어요. 계좌들을 막아줬는데도 끝이 아니라고요? 돈줄을 막으면 권력은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됐지 않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박태건이 음험하게 웃었어요. 자네에게는 더 큰 역할이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김정은의 돈줄을 막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 가족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박태건이 의자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해보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자네가 막은 계좌들은 김정은 동지 전체 자금의 30%에 불과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요? 그걸 찾는 게 자네 일이다. 박태건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자네만이 그 돈들의 행방을 알 수 있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박태건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정은의 모든 해외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은 북한 간부 아닌가요? 왜 김정은을 무너뜨리려 하죠? 간부? 박태건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다른 편이었다. 자네가 4년간 관리한 돈줄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팀으로 위장했을 뿐이야.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사라진 3% 돈도, 재탈출 계획이 발각된 것도, 가족 납치까지 모두 박태건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라진 돈도 당신 짓이군요. 그 정도는 작전비로 생각해라. 박태건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나머지 70%를 찾아서 모두 막아야 해. 지우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박태건이 지우를 노려봤어요. 조용히 해라, 꼬마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협조해라. 박태건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나머지 계좌들의 위치를 알려주면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김정은의 모든 돈을 막아버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계좌들까지 막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고한 사람들? 박태건이 비웃었어요. 그 돈으로 혜택받는 건 김정은과 그 주변 사람들 뿐이야.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4년간 수천만 달러가 오갔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서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만 생각해요. 다른 건 나중에 걱정하고요. 저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게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머지 계좌들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박태건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이다. 저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베트남에 3개, 시리아에 2개, 이란에 4개, 러시아에 5개의 계좌가 더 있었습니다. 총 14개 계좌에 약 8천만 달러가 숨어 있었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비에콤은행에 3개의 계좌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좌번호는 박태건이 열심히 기록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 계좌들의 정보를 풀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상업은행, 이란 테헤란의 멜리은행,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베르은행까지. 저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어요. 좋다. 박태건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 계좌들을 하나씩 막아보자. 잠깐요.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약속부터 확실히 하세요. 계좌를 막으면 정말 가족을 풀어주실 건가요? 박태건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또 무슨 조건이에요? 자네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자네 입으로 배신했다고 말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네 선택이다. 박태건이 차갑게 말했어요.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럼 당신만 죽고 우리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지후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같이 살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은을 만나겠어요. 대신 가족들은 확실히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박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지. 자네가 임무를 완수하면 가족들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돈 대신 가족을 원한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4년간 돈을 지켜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태건이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예정보다 일찍 왔군. 박태건이 중얼거렸어요. 누가 온 거예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최측근이다. 박태건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문이 열리면서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60대 중반의 위압적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리성호였어요.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도윤 동지, 리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자네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마지막으로 말이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최종 대결의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과연 이 협상에서 가족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리성호 부위원장이 의자에 앉으며 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한도윤, 4년 8개월 동안 수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라. 리성호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리성호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정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 동지, 나는 자네를 믿었다. 조국의 돈주를 맡겼지만 자네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 스위스로 도망가려 했고 내 돈을 훔치려 했다. 김정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4년간 충실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배신자로 낙인 찍힌 거였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자네가 진정 뉘우친다면 가족만큼은 살려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박태건이 진짜 배신자다. 그자를 직접 처리하면 가족을 풀어주겠다.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박태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박태건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배신자였다고. 리성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자네가 3년간 우리 돈을 빼돌린 것도 모르고 있나? 사라진 3%가 모두 자네 짓이었지. 박태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그뿐만 아니야. 리성호가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자네가 CIA와 접촉한 기록도 다 있다. 2년 전부터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지.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박태건이 북한을 배신한 게 아니라 CIA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박태건이 절규했어요. 리성호, 넌 이미 죽은 몸이야. 내 뒤에는 미국이 있어. 순간 박태건이 재킷 안쪽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박태건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쓰러진 건 박태건이었어요.
리성호의 경호원이 더 빨랐던 거예요. 박태건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지우가 무서워하며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이 떨리며 말했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리성호가 박태건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3년간 우리를 속인 대가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도윤, 자네는 결과적으로 진짜 배신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됐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태건이 자네를 이용해서 계좌 정보를 빼내려 했지만 덕분에 그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리성우가 설명했어요. 자네가 스위스로 도망가려 한 것도 박태건이 유도한 일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망명을 계획한 것도 사라진 돈을 발견한 것도 모두 박태건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성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네 가족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다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을 밟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 모든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목숨만은 살린 거였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그건 자네들 마음이다. 리성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단 24시간 안에 평양을 떠나야 한다. 그때 경호원 중 한 명이 리성우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리성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뭔 일이에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어요. 라일락이 움직이고 있다. 리성우가 중얼거렸어요. 라일락이 뭐예요? 우리 내부의 또 다른 첩자다. 박태건보다 더 위험한 존재지. 리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자가 자네 가족의 탈출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박태건이 죽었는데 또 다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희를 노리는 거죠? 자네가 4년간 관리한 돈의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정보만 있으면 김정은 동지의 모든 해외 자산을 파악할 수 있어. 리성우가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지금 즉시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 라일락이 오기 전에 말이야. 라일락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물었어요. 리성우가 어둡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도 모른다. 10년간 우리 조직에 숨어있던 유령 같은 존재야. 하지만 오늘 밤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꺼냈습니다. 벌써 왔군. 리성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한도윤, 가족들과 함께 뒤쪽 출구로 나가라.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라일락을 기다리겠다. 이번 기회에 정체를 밝혀내야 해. 리성우가 권총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건물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 리성우가 소리쳤어요. 저는 서진과 지우의 손을 잡고 뒤쪽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정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에서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리성우가 라일락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운전사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박태건은 죽었지만 라일락이라는 또 다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적보다 무서운 건 내 곁에 배신자였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박태건이 죽었지만 라일락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차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지우가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라일락이라는 정체불명의 적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운전사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어요. 한 선생님, 뒤에서 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라일락인가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사가 속도를 높이며 말했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갑자기 뒤쪽 차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차 뒷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으아! 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숙여요. 저는 가족들을 바닥으로 눕히며 소리쳤어요. 운전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우리 차는 옆길로 빠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쪽 차도 계속 따라왔어요. 몇 분간의 추격전 끝에 우리 차가 한적한 창고 앞에 멈췄어요. 운전사가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이 창고에서 기다리시면 다른 차가 올 겁니다. 저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한도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쪽을 바라봤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소피아의 언니 카르멘이야.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소피아의 언니라고요? 쿠바에서 함께 일했던 회계사 소피아의 가족이 왜 평양에 있는 거죠? 라일락이 바로 나다. 카르멘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피아가 사라진 3%를 발견한 것도 재탈출 계획이 발각된 것도 모두 카르멘이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노하며 물었어요. 10년 전 소피아가 쿠바로 갔을 때부터 계획이었어. 너를 통해 김정은의 모든 해외 자산 정보를 빼내려고 했지. 카르멘이 설명했어요. 그럼 소피아도 아는 거예요? 내 동생은 아무것도 몰라. 순수한 아이야. 카르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 20년간 북한에 잠입해서 기다려왔어. 서진이 떨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카르멘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한도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필요해. 모든 계좌의 위치와 비밀번호 말이야. 이미 박태건한테 다 알려줬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요. 그 정보는 가짜였어. 카르멘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진짜 큰 돈은 따로 숨겨져 있잖아.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특별 계좌들 말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스위스에는 더 큰 돈이 숨어 있었거든요. 5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었어요. 그 돈까지 내놓으면 정말 가족을 풀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카르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돈에만 관심 있어. 너희 가족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5억 달러면 김정은 해외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넘겨주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갈 거였어요.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좋아요.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 계좌 정보를 드릴게요. 카르멘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여기에 입력해봐. 저는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VIP 계좌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접속 코드까지 모든 정보를 털어놨습니다. 5억 달러. 카르멘이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김정은의 돈줄이 완전히 말랐군.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5억 달러든 50억 달러든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카르멘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약속대로 너희를 풀어주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또 무슨 조건이에요? 이 모든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조용히 살아. 카르멘이 경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카르멘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했어요. 임무 완료됐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 10분 후 새로운 차가 도착했어요. 운전사가 말했어요. 중국 국경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에 탔어요. 평양을 완전히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4년 8개월 전에 쿠바로 떠났던 이 도시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죠? 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쿠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스위스도 위험할 것 같았고요. 캐나다는 어떨까? 저는 말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지우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아빠,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서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돈은 다 잃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집에 가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만의 진짜 집으로.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단 한 번이다. 그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800만 달러의 거액보다 가족을 선택한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실 텐데요.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은이었습니다.